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도 초심 다지면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주말 동안 XRP 가격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소송에 대한 잡음까지 생기면서 많은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2달러 초반대 3,200원, 3,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XRP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비트코인조차도 아직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관심이 없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중들이, 그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시장이 소외받고 있을 때가 투자의 적기이다, 기회이다라는 말을 늘 드려왔죠. 미래의 그 XRP의 펀더멘탈이 가격에 반영되는 그 시점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대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 가격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XRP가 동전 가격으로 다시 떨어질 확률 또한 현저히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을 잘 버티면서 꾸준히 중장기적인 사이클 투자 같이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순유출 지표를 봤을 때 확실히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순유입,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 기관의 자금이 조금씩 공격적으로 들어와지고 있고요. 가격 방어도 잘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또 다른 현물 ETF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약 4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이 스테이킹 편입, 정말 이 멘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안 올라지고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블랙록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환할 때 현물로 상환할 수 있는 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관들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샀다라고 칠게요. 사고 나서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고 싶을 때가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환매를 할 때 원래는 현금, 달러로서만 줬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이더리움을 그대로 주게끔 그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나스닥에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환매 조건 수정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뭐가 좋아질까요? 현금이 아닌 현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대로 받게 될 수가 있다 보니 가치의 효용성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부정적인 매크로 이슈가 출몰해서 뭔가 환매하고 싶은 수요가 늘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상환하게 된다면 대규모 매도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로 주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슬리피지라고 하죠.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현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가격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에 대한 효용 가치를 더 느끼는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블랙록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도입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환 시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현물로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저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이었죠. 최근에 블랙록이 또 한 번 SEC와 함께 움직이면서 태스크포스 토크나 원탁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나스닥 등등 그 레거시 금융의 강자들이 모두 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수면 밑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액트 법안, 사실 이것 또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될 것 같기도 한데 언제쯤 되는 거야? 이 기다림의 연속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이 크립토에 대한 법과 제도 정말 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걸 일단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누가 반대했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더라 등등 잡음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끌게 되면서 또한 가격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으로밖에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멘탈 관리가 거의 8할, 9할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셀, 물량을 팔면서 시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도 같습니다. 리플의 소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과 제도를 항상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턴키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타임라인을 잡는 편이거든요. 과거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보하인스 수장이죠. 8월 달까지 스테이블 코인법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의회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하게 승인하는 그 시점 저는 넉넉하게 한 8월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란으로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의 금융위원장이죠. 프렌치 힐 역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올해 여름까지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월 26일 이전에 일단 좀 상원에서 통과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전체 통과 가능성 여름 정도 바라보자. 휴회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항상 가져가잖아요. 그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되겠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인드로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DAW라고 하는 디지털 에셋 위크가 조만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2025년 5월 20일에서 21일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는 거죠. 올해 2월 달에는 홍콩에서 한번 또 열렸어요. 이 DAW라고 해서 하나의 큰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5월 달에는 뉴욕에서 열리고 또 올해 10월 달에는 영국의 런던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프라 업체라든지 암호화폐 재단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DAW, 디지털 에셋 위크를 하는 부분에서 플래티넘 스폰서 누가 하고 있나 봤더니만 리플사가 첫 번째로 가장 윗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APEC이라고 해서 단위금융 솔루션 제공업체도 있고요. 2NX,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DLT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금융 솔루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타울로스 역시 리플과 궤를 함께 하는데요. 스위스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업체고, 밑에 아착스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완전히 규제를 승인받은 디지털 증권거래소인데 리플의 XRP 레저 위에 수조 달러의 토큰화된 자산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에버디엔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LGIM 등등 많은 기득권 업체들이 아치학스와 함께 RWA 사업 XRP 레저 위에 온체인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과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텔라 재단 역시 플래티넘 스폰서 목록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네요. 한마디로 홍콩, 뉴욕, 런던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여러가지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그들끼리의 세미나라는 거 실제로 연사진 목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 모건 스탠리의 헤드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DTCC 보이실까요? 이미 ISO 20022 등록 관리그룹 리플렉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에 대한 중개업체를 총망라하는 중앙예탁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부터 시크런시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매니징 디렉터급 블랙록에서 참석을 하네요.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불리는 시티은행에서도 참석을 하네요. 많은 그 기득권 세력들의 임원급들이 DAW 서밋에 와서 연사진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연사진 좀만 더 볼까요? 로저 베이스톤이 나오고 있네요. 프랭클린 템플턴 이미 리플의 XRP 현물 ETF 신청을 했죠. AUM 자체가 1트릴리언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스텔라 루멘을 활용해서 미 국채를 온체인화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명 북미를 기반으로 한 디렉터급 라이언 프리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 사회 고위급 임원 역시 그들끼리의 모임 서밋에 연사진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니 시라는 사람 역시 북미를 담당하고 있는 리플사의 고위급 임원인데요. 왜 그들이 블랙록, DTCC, 시티, 모건 스탠리, 프랭클린 템플턴 그들끼리의 서밋에 연사진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아직도 SEC의 공격을 받고 있고 판사가 거절하는 거 보면은 이런 행사에 참석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미 리플사는 지난 13년 동안 인프라망을 확장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또한 내재 가치를 바라보며 굉장히 깊숙하게 유대계 자본으로 투자하고 있는 펜테라 캐피탈 임원급 또한 들어와지고 있네요. 그들은 파운더스 펀드의 자금으로서 리플사의 초기부터 투자를 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암호화폐 호재냐 아니면 단기 불안 요인이냐 라는 이런 충돌을 하면서 무디스가 움직였네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겠죠. 미국을 대표하는 신용평가회사 총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무디스고요. 두 번째 피치,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까지. 사실 무디스가 가장 늦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서부터 피치와 S&P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무디스까지도 이제는 봐줄 수가 없는 정도의 달러가 불태워지고 있는,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나 봤더니 역시나 미국의 심각한 국가부채를 이유로 대고 있네요.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국채 이자 지출 비용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추월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는 이제 1,0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 국가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내야 된다라는 거. 과연 그들은 어떻게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바이든이 잘못해서일까요? 그 전에 트럼프, 오바마가 잘못해서일까요? 그들끼리의 확장 정책, 고금리 탓이다. 왜 그들이 코비드-19과 러우 전쟁을 만들었는지, 사실상 이 국가부채는 그들의 의도 속에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더 이상 음모론적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끝나지 못했다 보니까 미국 이외 지역에서 리플의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커져왔죠. 리플의 임원 피오나 머레이 역시 과거부터 리플 기반, 리플 페이먼트의 결제 플로우 50%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 싱가포르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두바이에서도 최초로 라이센스를 승인받은 바 있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은 아직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블록체인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싱가포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 쪽으로 일단 좀 결제 플로우를 늘리고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홍콩이라거나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곳들 모두 다 CBDC 파일럿 테스트와 리플 페이먼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와 리플,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역시 토큰 2049에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암호화폐 금융 허브로 앞으로도 거듭날 거야. 이미 그들이 점령을 완료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좀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리플과 SEC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절차적 문제다, 형식의 문제다라고 그들끼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또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8월까지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소송 7월 중순 연준의 ISO 2002 채택 일정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셔야지만 이 친구에 대한 가치 투자를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제 소송이 점점 끝나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2025년서부터 신규 채용을 이제는 더 이상 싱가포르, 두바이, 유럽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조금씩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편입,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환 시에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법안 완전히 통과될 것이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XRP 9달러 달성을 위해서 대담한 타임라인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환율 1,400원 정도 잡았을 때 9달러요. 한 12,6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전문가는 9달러 언제쯤 올까요? 2025년 9월을 얘기하고 있네요. 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의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이후 꾸준히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매우 저평가된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웃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XRP는 결국에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이제 연준의 채택도 머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테일 크림의 CEO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 XRP가 될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